네, 그러면 3부 이승준 선생님 생태적 지혜연구소 이승준 선생님 좌장으로 해서 3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서영 선생님 어디 계시죠? 옆에 계십니다. 제가 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 소개를 굳이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바로 서영 선생님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서영화고요. 미리 좀 우선 저는 오늘 발표가 다른 사실 앞서 발표하셨던 선생님들에 비해서 공부하는 중에 있는 그런 발표여서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공부한 것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제는 시간의 표절 그리고 애도의 윤리라는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요. 페란거라의 시간의 표절 개념의 근본에서 애도가 갖는 윤리적인 의미를 해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첫 번째 작업의 근본에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을 시간의 회절적인 윤리적인 애도의 삶으로 읽어보고 싶은데 제 오늘 글의 목표입니다. 약간의 한강 작가에 대한 저희 팬심이 변환되는 발표 내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성은 시간의 회절 개념, 이분적 기초로서 일부를 좀 다뤄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캐런 바라드가 이러한 윤리적인 애도 가능성으로서 하야식 푸코의 소설 트리니티로부터 트리니티라고 하는 작품에 대한 독해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부에서는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이제 독해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최대한 일부 논의는 좀 간결하게 진행을 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에 문제도 있고 또 무엇보다 앞서서 최종도 선생님과 선생님의 강연 덕분에 버라드의 회절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비결정성과 회절에 관한 이해가 좀 선행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짧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 저희 심포 주제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좀 키워드이긴 한데요. 신인물론과 물질 개념 모두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좀 이제 시간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논의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왜 그런가 했을 때 변화 그리고 변화의 본성 그리고 우리가 논의하는 게 핵심적으로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될 수 있고 다르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시간 문제가 관계된다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또 이해는 버라드에 대한 독해에서도 기반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시간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사실 이건 워낙에 스펙트럼이 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버라드의 시간의 회절 개념을 이해해보기 위해서는 우선 내포적으로 정의하기 이전에 외연적 조언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 방법을 근대적인 시간관과 버라드의 회절 개념으로서의 시간의 회절 개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최대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근대적 시간관이라고 하는 게 뉴턴 물리학에 기초한다고 했을 때 뉴턴 물리학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뭔가 훨씬 잘 아시겠지만 행성의 운동이라든가 예를 들면 포탄의 포물선 운동과 같은 것을 기술하고 예측하는 게 가장 어떤 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이제 운동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고 할 때 해명해야 해요. 이때 이제 운동은 일정한 공간을 지속하는 시간 동안 이동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좌표의 물체의 위치를 시간 변화점에 따라서 확정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대적 시간관, 뉴턴 물리학의 근대적 시간관의 핵심적 성격은 시간의 변화와 운동이 측정될 수 있는 참조점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근대적인 시간관의 가장 그런 의미에서 핵심은 이제 버라드에 따르면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이런 그 시간 표상이 연속적인 어떤 의미에서 표상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점에서 공간화된 시간 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평평하게 공간화되어 있고 시간의 간격이 연속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으로 표상된다는 점에서요. 이러한 시간의 개념을 버라드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그 순간의 균일, 그 순간들이 균일한 간격으로 포디즘적인 조립 라인에서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비유적 표현이 상당히 근대적인 시간관에 관한 잘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용을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뉴턴 물리학에 근거한 그런 근대적인 시간관은 물론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미덕은 우리가 비록 이게 결정론적인 세계 전망을 제시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오늘날 21세기에는 가장 비판의 핵심 지점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또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예견하거나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뉴턴 물리학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 표상이 우리한테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것 두 개의 예를 하나 들어와봤는데요. 박물관의 연대기적인 시간관, 가장 대표적인 이런 연속성에 기반한 시간관이라고 볼 수 있을 테고, 이건 이제 버라드의 예인데 저도 가져와봤는데요. 이게 최후의 심판일의 시계라고 하는 게 47년에 그 폭탄 이후에 47년에 처음으로 도입돼서 일종의 과학 공동체가 그 상징적인 시간을 제시하고 있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미래 시점이 우리가 이제 종말 대재앙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시점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매년 업로드가 되고 있고 사람들한테도 많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걸 잠깐 보시면 이제 예를 들면 뭐 2007년 같은 경우는 기후 위기가 처음으로 반영된 이런 시간이 반영이 됐고 23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7년이 뭐 대재앙 5분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23년은 대재앙 90초 전 이렇게 당겨지고 있고 지금 이제 그 23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위험성이 반영된 이런 것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버라드는 이러한 종류의 그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 그 시간을 공간화하는 방식으로 이해한 것이 이제 버라드는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시간과 공간을 균질적인 것으로, 공질적인 것으로 가정하는 거죠. 이걸 이제 어떤 의미에서 궁극주의적인 시간, 자본주의적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핵이나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자원과 그리고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는 불균등한 붕괴 문제를 생략하게 되고요. 저희한테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대재앙이라고 하는 불안감을 앞세우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갖는 어떤 의미의 책임성을 지워버리게 되는 그런 또 시간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라드의 관점에 있어서 보면은 시간을 회전율 개념에 기초해서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는 버라드에 있어서는 우선 시간의 회절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전에 물질의 회절을 얘기를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준호 선생님의 설명을 우리가 좀 잘 들은 덕분에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그 회절 개념은 물질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세계가 중첩되어 있다는 것, 회절되어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물질과 우인과 중첩되어 있고 제가 이중 슬리슬러브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이제 버라드는 예를 들면 아까 설명 나왔던 대로 고의 결론을 자신이 이제 받아서 자신이 계승하는 지점 자체가 뭐냐면 이 존재론적으로 이 세계의 중첩이라고 하는 것 혹은 세계에 얽혀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미결정적으로 얽혀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얽힘의 핵심, 예를 들면 이제 버라드적 개념으로는 아는 자와 알려지는 것, 그리고 측정 장치가 존재론적으로 분리 불가능하게 얽혀있다는 것. 그런데 실제는 이제 얽힘과 중첩의 관계성으로 있다는 거죠. 버라드한테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시간과 공간과 구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질의 회절은 사실 시간의 회절로 논의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시간의 회절을 어떤 의미에서 시간이 회절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해가 됐었는데요.
이걸 그래도 조금 선명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의미에서 이제 방사선 노출의 시간성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방사선 노출의 시간성이라고 하는 게 방사선 동위 요소가 원폭 피해자의 신체 분자를 계속 무기한으로 가공하게 되고 또 이것은 미래의 암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연속적으로 과거가 흘러가고 또 미래가 현재로 진행돼서 오는 것과 같은 연속적 시간 라인이라고 하는 기존의 버러드의 표현을 빌리면 코딩적인 어떤 그 시간적 연속성에 대한 표상을 깨버린 그런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라든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과거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혹은 과거는 결코 뒤에 남겨지는 것이 아니고 미래도 한순간에 우리한테 다가올 것이 아니라는 거고 시간이 이제 중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중첩 상태로 있는 것, 미리 결정적으로 있는 것.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제가 이제 이걸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설명이 그렇던 것처럼 버러드한테는 핵심적인 게 행위자 실제론이라고 해볼 수 행위의 실제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저는 어떻게 한번 그래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봤냐면 이걸 이제 이안 해킹의 어떤 과학적 실천에 관한 논의를 버러드가 인용한 것이기도 한데요. 뭐냐면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거 이제 막스의 당대의 관념론을 공격하던 막스의 문장을 이안 해킹이 다시 인용한 것이고요. 또 이안 해킹의 이 문장을 버러드가 실제로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의 세계의 행위자들의 반복적인 내부 행위를 통해서 구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그 내부 행위가 인트라액션이라는 말에 저는 이제 내부 행위 이걸 많은 분들이 이제 내부 작용이라고 번역도 하시는데 내부 행위와 또 인터액션 그 상호작용 그것을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걸 내부 행위라고 좀 번역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자라든가 전자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버러드 같은 경우 리액션이라고 말을 하고 또 내부 행위는 이제 인터액션이라고 해서 그 리액션과 액션을 좀 저는 구분해보고 싶어서 그 내부 행위라고 좀 이해를 해봤고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시간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장으로서 얽혀 있는 건데 관계적으로 얽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또 행위자들의 행위에 의해서 다시 또 시간이라는 건 산출되고 구성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버러드의 논의도 오전에 발표하셨던 그 박준영 선생님의 발표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장으로서의 실제와 그리고 또 내부 행위를 통해서 출현되어지는 어떤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 뭐 하이디거적 개념을 쓴다면 이제 존재론적 차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작용하는 그런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그 다음에 좀 중심에서 보고 싶었던 게 바로 이제 그 하야시라고 하는 인물의 반자전적인 소설을 통해서 어떻게 행위자의 내부 행위가 시간을 산출하게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트리니티로부터 트리니티는 일본의 원폭 생존자인 그 하야시가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이 실시된 그 뉴멕시코의 북부의 지역 이름이에요. 트리니티가. 거기로 향하는 이제 순례의 여정을 담은 그런 반자전적인 소설인데 이 소설을 그 버러드가 상당히 주요하게 시간 산출의 사례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내부 행위를 통해서 시간을 산출한다고 하는 것, 시간성을 산출한다는 것의 핵심 성격은 저는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시간의 중첩 혹은 얽힘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내고 또 다른 시간적인 리듬을 만들어내는 실천, 핵심적인 게 두 가지로 저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하야시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 그 반자전적인 소설에서 1945년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45년 8월 9일 오전 11시 1분 그 한순간의 주의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내용에서 바로 그 순간 속에 다른 존재자들 그리고 그 트리스트라는 장소성이 갖고 있는 문제 그리고 또 그 역사와 시간이 어떻게 그 순간 속에 섞여 있는지 그게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풀어내는 작업을 이 소설에서 하고 있다라고 뭐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야시는 어떤 의미에서 이 특정한 시간점이 갖는
얽힘의 무한한 밀도라고 하는 것을 그 일부분 풀어내는 실천을 행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새로운 그 기존의 얽힌 시간 속에 얽혀 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것인 한에 있어서 기존의 박물관 역사가 보여주지 않는 시간성을 어떤 면에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바로 이 시간 시점에는 무엇들이 얽혀 있느냐, 예를 들면 죽음과 죽어가는 사람들, 네, 문제적인 역사가 얽혀 있고, 또 말해지지 않은 폭력이라는 모든 피해들이 얽혀 있고, 또 식민주의라고 하는 그 식민주의 또 인종주의가 얽혀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군국주의 역사 속에서 이 트리니티라고 하는 지역이 그 아메리칸 그 원주민들이 살던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또 장소성이라고 하는 것도 얽혀 있고요. 바로 그런 역사를 구성함으로써 그러한 것들이 또 지우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 왜냐하면 모든 어떤 의미에서 내부 행위라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행위이기도 하고 반대로 무엇을 선택적으로 드러내는 한에 있어서는 또한 무엇인가를 삭제하고 회피하는 그 행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식민주의적이고 예를 들면 인종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인 실천들이 무엇을 배제하는가를 반대로 말하는 하야시는 드러내는 작업을 한다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의 회절에 대한 이해가 어떤 의미에서 그 애도이며 어떤 의미에서 윤리적인 애도일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이거는 결론부터 말하면 과거를 존재적으로 이제 존재론적으로 재배치하는 일과 관련된다는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말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바로 과거를 존재론적으로 재배치하는 일은 내부 회귀형의 특정한 실천을 통해서 어떤 세계에 참여하는 일이 되고요. 또 내부 행위를 통해서 바로 다른 시간적 리듬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 차이를 생산하는 행위자적인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 내부 행위를 차이를 생산하는 어떤 실천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사실은 아까 바로 저희가 봤었던 그 원폭을 초월하는 행위도 어떤 의미에서는 내부 행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버라드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차이를 생산하는 걸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단순하게 차이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과 규범적으로 차이를 생산하는 대응을 버라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규범적인 차이를 생산하는 일, 이게 이제 버라드가 말하는 어떤 의미에서의 그 내부 행위가 새롭게 해야 될 세계와의 관계로서, 세계의 참여로서의 실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결론적으로 왜 그러면 이때 말하는 애도라고 하는 것, 혹은 그 하야시가 실행한 그 애도라고 하는 게 과연 윤리성을 어떠한 측면에서 좀 우리가 특징적으로 좀 규정해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때의 윤리는 어떤 면에서 이제 규범적인 그 행위 가능성의 어떤 기초를 필요로 할 텐데요. 그게 예를 들면 기존의 개인주의 형이상, 이거는 버라드의 유형인데요. 개인주의 형이상학이나 가장 대표적으로 칸트 윤리학 같은 거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죠. 뭐냐면 개인의 양심과 자율성에 기초해서 바로 그로부터 규범성이 도출된다라고 보는 기존의 이제 개체주의 형이상 혹은 개인주의 형이상을 비판을 하고, 버라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규범의 기초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버라드의 경우에 규범의 기초는 분명히 실제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장으로서의 관계적 실제 그 자체가 윤리 혹은 규범의 기초가 된다고 말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실은 굉장히 고대적인 실제론, 플라톤적인 고대적인 실제론이 말하는 것처럼 이데아가 선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그것을 참으로 알면 그에 따라 윤리적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혼동해서 들릴 수 있겠지만 버라드 같은 경우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 이 세계는 바로 그 매 순간 다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매 순간을 만나고 생성의 가능성에서 존재하는 것이 윤리적인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것. 바꿔 말하면 이때 실제론이라는 게 전통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실천 혹은 의미와 분리된 어떤 물질의 독립적인 실제를 주장하는 걸 실제론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행위자적인 실제론이라는 거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고 관계적 실제론이라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하야시의 실천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매 순간을 만나고 생성의 가능성에서 존재하는 그 윤리적인 그룹 혹은 윤리적인 소명에 따른 것,
혹은 물질에 쓰여진 어떤 초대에 응답하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버라드의 여기에서 말하는 애도하는 실천 행위가 어떻게 윤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담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관계적 실제 혹은 행위적 실제에 우리가 응하는 것, 행위적 실제 부름에 응하는 것으로 윤리성이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또 우리가 버라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정한 시간점에 얽혀있는 여러 역사와 물질의 얽힘을 하이시 같은 경우 자신이 한 사람의 몸으로 추적해 나가고 그럼으로써 죽은 사람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응답 가능성을 떠받는다는 의미에서의 윤리적인 의도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윤리적인 의도는 가장 핵심적인 것, 기존에 얽혀있는 하나의 시간 시점에 얽혀있는 예를 들면 의미와 물질 그리고 그 속에서의 예를 들면 존재자들의 역사 이게 하나로 얽혀있는 시간 시점을 풀어내는 시고뿐만 아니라 만약에 새로운 하나의 시간적 리듬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걸 핵심적으로 독해했다고 한다면 그 독해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한강이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5.18이라고 하는 사건을 윤리적인 방식으로 애도를 하고 있는지 이 작품을 통해서 그걸 좀 읽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소설의 장은 여기 다음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6장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회절적 방법론으로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면모라고 하는 게 그 각장들이 독립되게 존재하고요. 또 그 독립된 존재하는 것들의 움직임이 다시 또 전체를 만드는. 근데 이것이 부분과 전체의 어떤 의미에서 환원주의적 관점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그 잉여에게도 그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시간의 회전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작가가 장을 결과적으로 구성하게 됐다라고 봤는데요. 조금만 풀어보면 여기서 소년이 온다는 읽어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팔리는 너무 다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어준 소설인데요. 소설의 주인공은 6명이고요. 잠깐만 이제 전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읽으신 분들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보면 이제 큰 이야기 주인공은 그리고 작가가 목놓아 부른 한 명의 인물은 동호라는 만 15세 소년이고요. 이 동호가 또 5.18 당시에 애타게 찾는 동호의 친구 정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호와 함께 그 5.18의 그 시기 동안에 함께 일했던 여고 2학년 수피하고 당시 만났던 은숙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또한 그 5.18 이후에 10년이나 지난 이후에 겨우겨우 후유증을 버티다가 자살한 진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2000년이라고 시간 시점에 서술되고요. 또 본문 후유증으로 5.18에 대한 증언을 해달라는 요구에 시달리다가 다시 또 그 속에서 다시 또 그 시기를 다시 고통을 되살리면서 기억하게 되는 선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3년 30년이 지나서 아들 부모를 기억하는 엄마가 있고요. 마지막 이렇게만 하면 사실 5명의 주인공인데 한 명을 더 추가하자면 부모를 둘러서 살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의 열망을 표현한 작가 한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의 6장 이후에 에필로그를 통해서 작가의 자신의 열망을 표현해서 전체 작품의 주인공이 6명이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간 시점을 잠깐만 보면 1980년 5월 27일 그리고 또 2장에서는 정대라는 이미 이제 정대는 27일 이전에 죽은 인물이에요. 유령으로 이제 등장을 하기 전에 정대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또 지금 10년 이후에 예를 들면 자신의 이야기를 품어내는 은숙이라는 인물이 있고 다시 또 예를 들면 20년 이후에 선주 그리고 30년이 지난 동호 어머니 그리고 또 같은 시점에 작가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러한 한강 작가가 1장에서 또 6장까지 각기 다른 인물로 배치해서 구성해내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같은 인물들이 다 지금 각각의 현재 시점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모종의 하나의 패턴을 이어가면서 5.18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 인물들의
어떤 의미에서 시간 경험이라는 게 하나로 깨어지고 있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그 시간의 리듬을 새로 만들어내고 있는, 혹은 시간 패턴을 이 작품 속에서 저는 한강 작가가 새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통해서 5.18이라는 명되는 특정 사건을 5월 20일에 시작해서 개헌군이 들어오기 전날 밤 26일, 그리고 그 시점에 도청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떠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5년이 지난 85년, 10년이 지난 90년, 30년이 지난 23년, 2023년을 살아가는 6명의 삶을 어떤 의미에서 5.18이라고 하는 압축된 시간 시점에 이 삶이 어떻게 엉켜있는지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다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18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론적이고 기계적이고 물리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미분과 적분의 계산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은 그 땅 위에서의 시간이라고 하는 다른 시간적 리듬과 패턴이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줄 수 있는지, 이게 어떻게 또 다른 의미의 애도 그리고 윤리적인 의미의 애도일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땡겨주셨네요. 마침 저희가 시간을 좀 초과한 상태여서 바로 그 정민진님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민진님은 저희 한철현 여성과 철학 불가하고 신유물론 세미나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발표문을 또 늦게 제출해가지고 발표문을 지금 확인하기 어려우신 분은 새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몸의 물질화와 수행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이 내용은 신유물론 중에서도 신유물론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영역에 국한돼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유물론의 논의가 과학철학이나 또 생태주의에 의해서 발전되고 전개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페미니즘과 그것들이 이제 따로 구분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페미니즘 자체적인 논의 내에서 몸과 물질에 대한 사유 속에서 전개되는 논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먼저 언급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에게도 이미 잘 알려진 주디스 버틀러의 그 담론, 수행성 이것이 현재 신유물론 페미니즘에게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그래서 한철현 비판 철학에서 메터리얼 페미니즘을 들어가는 천집을 읽었을 때 너무나 놀랍게도 공공의 적이 주디스 버틀러가 되어 있는 것을 목격을 하고, 왜 주디스 버틀러가 한동안은 모두가 읽어야 하는 젠더 트롯 필독서 페미니즘의 제목 필독서가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신유물론 페미니스트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좀 특수한 페미니즘 논의 내에서 신유물론을 잠깐 엿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좀 발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읽겠습니다. 신유물론의 이론적 철학적 이상을 사고할 때 우리는 그 지형을 형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 계기가 되는 몇몇 위대한 거장의 이름을 확인하고 한다. 푸서, 하이데거, 스몽동, 이제 아까도 들레즈, 가타르, 아투르, 헤러웨이, 막스, 에피쿠로스, 루크레티우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신유물론 페미니즘 속에서 그 신유물론 이론의 거장들, 아까 계속 언급됐던 로지 브라이트나 또 캐런 마라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먹거리와 말에 상처이 벌어지지만 그 한 명 이제 그 초대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이 주디스 버틀러에서 이제 유물론적 신유물론과 관련해서 아마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그의 대표적인 젠더 트러블을 보다는 아마 그 이후에 바로 이후에 쓴 의미를
태어난 육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번역되는 바디스템 매터일 것 같아요. 젠더 트러블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이제 타겟으로 삼았던 건 성차 이론의 페미니스트들하고 또 퀴어들, 그러니까 가령 여장 남자는 여성의 모방인가, 뭐 이런 이제 모방과 원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모든 젠더 수행 자체가 모방성을 가지고 있고 그 자체가 하나의 퍼포먼스라는 이론을 전개했다면 그 의미를 체험한 유체에서는 그 이론에 대한 이제 응답을 해야 되는 숙제가 버틀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몸의 물질화 과정이라고 하는 보다 고차원적인 좀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바디스템 매터에서 이렇게 몸의 물질성은 어쩔 거야 주디라고 하는 공격을 제일 많이 받았고 주디스 버틀러 해명하지 못한 것이 이제 몸의 물질성이다라고 하는 그 비판 속에서 자신의 이제 물질 이론을 전개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젠더 트러블만큼은 주목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주디스 버틀러의 독특한 의상, 신유물론 페미니즘과 관련해서 특히 의미를 체험한 유체 또 중요한 부분 이게 약간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발간된 여기서도 이 책 또한 2번 정도 번역된 것 같은데 엘리자베스 브루스의 몽 페미니즘을 향해 한 번은 이제 메비우스 티루스의 몸 그걸로 한번 번역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 이제 바로 연달아서 발간된 이 책이 문과 물질에 대한 논쟁을 페미니스트 사이에서 촉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체험한 유체에서 버틀러는 신체를 부정된 실체가 아닌 의미에 의해 움직이는 진행 중인 과정으로 개념화합니다. 그래서 몸이 있고 주로 그렇게 생각하죠. 몸이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몸이 있고 그 섹스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 젠더라고 하는 의미가 붙여지고 해석된다. 이게 뭐 이제 섹스가 있고 젠더가 있고 이거는 뭐 페미니스트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생물학적인 성은 섹스고 뭐 사회적인 뭐 성별의 젠더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근데 그 버틀러는 이거를 이제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섹스 자체가 부정되고 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젠더 규범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과정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물질 자체가 부정적인 산물이다, 생산물이다. 그리고 반복되고 수행되는 과정이다. 과정이 그 속에 존재한다. 그래서 그 후에야 이제 생물학적인 신체가 물질이라고 인식이 된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 굉장히 급진적인 논의인데 이런 구도에 대해서 신유물 페미니스트들은 버틀러가 물질을 고정적인 것으로 상정했다. 대표적으로 키키 컵이 그러니까 뭐 수행이 일어난 후에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걸 너무 무시했다. 이런 비판도 있고 또 가장 이제 자주 일어난 비판이 인간 주체의 문제. 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몸이 변형되는가, 어떻게 쾌락이 다시 설정되고 성기라고 하는데 되게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제 푸코적인 논의와 낙항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서 근데 이거는 당연히 인간 주체의 논의에 한정될 수밖에 없고 이 신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질이지만 모든 물질이 아닌 신체에 국한되어 있는 주디스 버틀러의 논의인데 이걸 또 인간 중심주의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아까도 최종 선생님이 언급했는데 캐럿 바라드 같은 경우에는 신유물론 페미니스트이지만 그럼에도 버틀러의 개념들을 상당히 확장적으로 사용해서 버틀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신유물론 페미니스트 중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버틀러가 몸의 물질성 완전 부정하지는 않았고 우리가 물질로 해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관심사로 준 페미니스트이다라고 이제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목적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초기적인 작업이지만 어떻게 수행성 이론, 이런 물질화 이론과 관련해서 신유물론 페미니스트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만 대략적으로만 살펴보고자 하는 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주디스 버틀러에게 모든 물질은 반복과 수행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므로 물질은 수행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즉 시간 속에서 유지되고 인식될 수 있게 하는 인식 가능성이라고도 많이 사용되는 개념인데 하는 반복을 통해서만 물질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버틀러에게 물질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소상되고 반복되는 것이다. 즉 물질은 반복 가능한 한에서만 식별 가능해지며 그러한 한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물질은 항상 어떤 것으로 수행되는 과정의 결과이다. 이와 같은 버틀러의 물질론은 사회 구성주의의 부적절함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사회 구성주의는 현존하는 물질에 대한 구성적인 형식으로서의 사회 또는 담론의 우위를 이야기한다. 이게 특히 페미니스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섹스를 자연으로 설정하고 이제 젠더라고 하는 사회 규범의 우위를 설정하는 식의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여성의 섹스라고 하는 것은 보정되고 불변하는 것으로 상정되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발로 사회 구성주의에 대한 비판이 궁극적으로 형태 물질 구분 자체의 의문을 가하도록 한다. 그러나 버틀러의 수행성의 논이 사회 구성주의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버틀러는 섹스 또는 젠더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전제 그리고 그것을 구별하는 것에 대한 거부 안 들리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주의에 대한 부적절함에 대한 반박이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섹스와 젠더를 구별하는 것에 대한 거부 그리고 젠더 규범의 반복을 통해 특정 유형의 신체가 체험되는 것 그러니까 특정 유형의 신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성과 남성, 이성애적인 몸이 이런 젠더 규범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에 따라 구성은 규범의 반복을 통해 작동하는 시간적 과정이며 젠더는 이러한 반복의 과정 속에서 생산되기도 하고 불안정해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뒤에서 설명되겠지만 구성적 외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퀴어적인 혐오스러운 신체 이런 것을 계속해서 어떤 자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버틀러의 구성은 섹스처럼 이미 존재하는 물질에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적 활동이 아니라 물질화 과정이다. 이런 물질화 이론은 섹스라는 물질적 범주를 영속적인 논쟁의 장으로 만든다. 버틀러의 구성주의에 대한 이러한 급진적 이해에 의하면 끝없는 구성의 과정에는 일련의 제약이 수반된다. 이러한 구성적 제약은 문화적 이해 영역을 둘러싸고 있으며 모든 행위성에 대한 설명은 모든 의지가 가능해지는 매트릭스. 즉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조건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정복의 가능성은 이런 매트릭스의 불안정성에 내재되어 있다. 즉 구성의 과정을 통해 신체를 이해하는 것은 규제적 이상이나 규범과 그것들을 체험하는 신체 사이에 간극을 발생시킨다. 되게 이제 폭포적인 논의죠. 이제 어떤 규범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제 신체의 외부에서 가해지는 게 아니라 신체 내부, 물질 내부에서 권력 작용의 흐름이 일어난다. 이런 해계론적 규범은 구성적 배제를 통해 신체의 경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징적 가치를 박탈당하고 혐오스러운 신체로 억압되었던 것에 대한 대안적 이상들을 재구성하여 특히 그래서 퀴어 정치가 퀴어의 정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의미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해계론적 재물질화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버틀러가 구성적 외부라고 부르는 이런 혐오스러운 신체들의 위치를 배제적 폭력이 끊임없이 극복되는 과정에는 미래의 지평으로 재구성할 것을 요청한다.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바디스템 멘터에서 읽어보면 이제 굉장히 버틀러의 물질화 과정에 대한 관심이 여기서 이제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성 개념을 대신해서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물질 개념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이때 물질 개념은 현장이나 표면으로서의 물질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이라 부르는 경계, 고정, 표면의 효과를 생산하기 위해 시간이 흐르면서 안정화되는 물질화 과정으로서의 물질 개념이다.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고정되어 있고 그 위에 문화나 권력이 작용되는 게 아니라 물질 자체가 물질화 과정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이제 구성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내 생각에 물질이 항상 물질화된다는 것은 폭포적 의미에서 규제적 권력의 생산적 효과, 실제로는 물질화하는 효과와 관련해 생각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구성은 한 주체에 의해 개시되어
그로스는 고정된 효과들로 귀결되는 단 하나의 힘이나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구축의 구성은 시간 속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규범을 반복을 통해 작동하는 시간적 과정이다. 즉 성은 이러한 반복 과정 안에서 생산되는 동시에 불완전하게 된다. 즉 성 또는 신체라고 하는 물질은 이런 규범이 반복되는 시간적 과정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연달아 나온 그로스의 책은 이런 버틀러의 이론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그로스가 제기한 이 사람도 이제 유명한 신인물론 페미니즘 속에 아주 포함되기도 하더라고요. 물질의 애지성 또는 외부성의 윤리적 차원은 버틀러의 구성적 외부와는 차이를 가진다. 버틀러의 구성적 외부는 의미 있는 신체로서의 인간 신체의 배타적 물질학 과정 속에서 형성된 외부이다. 그것은 역사적 신체 이데올로기 형성 과정에서 상징적 의미로부터 배제된 신체들로 구성된다. 결국 버틀러에게 외부성은 상징적 이상에 대한 수능의 실패로서 반복 내 부정적인 파괴의 힘으로 억압된 것들과 함께 대두한다. 이게 퀴어들의 어떤 정치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버틀러와 달리 그로스는 권력에 대한 신체적 물질성의 능동적 반발에서 주체성을 갖는다. 물질성 자체가 어떤 반발성을 가지고 있다. 버틀러가 상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동적이지 않다. 즉 그로스에게 전하는 인간의 신체적 물질성의 역동적 생명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버틀러에 대한 그로스의 비판에 의하면 버틀러는 생물학, 물질, 생명을 바로 안에 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스에게 생명은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오히려 잠재적 관계의 산물이다. 생명에는 소유된 시간이나 살아온 시간으로 전개되는 생명은 과정, 발전 또는 궤적이 아니다. 생명은 무작위적이고 무의식적이며 그냥 딜레지스는 기계적이고 방향성 없는 변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로스는 자연 문화의 이분법을 넘어서 문화는 자연이고 자연은 문화라고 본다. 변화, 적응, 복잡성, 증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없다면 아름다움이나 정치적 영역,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인 성격이 없다면 문화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문화는 자연이다. 또한 발명, 힘, 관계, 활동 등 한때 인간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모든 특징들이 생명 전반의 특징이기 때문에 자연은 문화이다. 이런 방식으로 그로스는 자연을 역동적이고 활동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열린 존재로 받아들임으로써 해방적인 반인간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서 생물학적인 것은 결정적인 것도 아니며 버틀러에서처럼 어떤 존재를 특정 존재로 만든 사건 이후에 결정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도 아니다. 생명은 문화 속에서 스스로를 부여한다. 따라서 생명의 생산성은 정치적 변화의 원동력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그로스는 물질을 문화 활동과 힘에 반대되는 수동적이고 불활성적인 것으로 보는 관념과 더불어 자연과 문화를 두 영역으로 구분하는 관념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런 그로스의 작업은 베르그송, 델레즈에 비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버틀러에게 물질의 역동성은 사회 역사적 형태가 맞물려 있으며 신체의 주체성은 억압적이지만 생산적인 규범의 반복에 내재하는 부정의 힘이라면 그로스에게 생물학적 물질은 의식, 문화, 사회성을 생성하는 긍정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즉 물질성을 인간 신체의 인격적 한계를 제한하는 버틀러와 달리 인간적인 것으로 제한하는 버틀러와 달리 그로스는 인간 신체 자체를 자연적, 원시적, 전사회적 신체로 환원할 수도 없고 물질성에 결여된 사회적, 문화적, 의미적 효과로 환원할 수도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로스 역시 인류학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로스가 상정한 메비우스 골이라고 하는 모델, 주체의 내부와 외부, 육체적 표면과 정신적 내면의 상호 연관성 이거 자체가 인간 주체의 모습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로스는 물질성의 비인류학적인 차원상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자연, 생명 이런 거 얘기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자연, 지성과 물질성 사이의 비틀림에 대한 인류학적 존재론적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그 여전히 인류학적 한계 안에 내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로스에 이어서 신인물론 페미니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보면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 신인물론은 사회적인 것을 자연적인 것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자연적인 것에 대해서도 제고해야 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신유물론자들은 불변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세계의 움직임, 생명력, 형태 형성, 존재, 역동적인 과정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다. 신유물론은 물리적, 생물학적 세계가 고정된 법칙과 청사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역동성, 유연성, 새로움으로 가득 찬 세계라고 본다. 그루스에 따르면 생물학은 역사적으로 내용이 제공된 형식이나 문화적 구성이 기초가 된 기반, 문화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특정한 성분이 혼합된 용기로 이해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열린 물질성이지만 다른 발전과 다른 궤적을 반드시 방해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물질성이다. 그 다음에 이 두 글, 바디스템 메터와 그루스의 글 동시에 평가하는 에세이로서 물질 메터링이라고 하는 아까 이제 캐런 머러드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과 연관되어 있기도 한 펜치아의 메터링이라고 하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펜치아는 자연과 문화 사이 대립 사이의 안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체험은 우리에게 형태와 물질, 역사와 자연,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의 구분을 잊어버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체어의 버틀러의 비판에 의하면 물질성에 대한 버틀러의 정의는 주체의 인간중심적 형이상학에 대해 비판적으로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 물질성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버틀러가 신체가 인식을 선제한다는 주장과 거리를 두는 과정에서 정신적 형태 또는 이미지의 생산적 힘을 주장하는데 가령 이제 몸 이미지, 몸의 이상적 이미지, 락항이 이런 거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신체적인 표현과 쾌락과 이런 윤곽을 형성한다. 이로써 정신과 신체의 인과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신체의 윤곽이나 표면, 즉 신체가 의미하고 인식될 수 있는 부위에 국한된다. 결국 버틀러에게서의 물질성이란 범주 자체는 내용적인 구성물, 생산력의 네트워크를 통해 구성된 인식론적 대상, 사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이제 물질이라고 버틀러는 상정한다. 이외에도 버틀러의 작업에 대해 비판을 엄격한 페미니스트들은 버틀러가 언어적 패러다임을 초월하지 못했다고 본다. 그래서 비키 커비는 물질 자체가 글쓰기의 특징, 세모, 독창성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어떤 인간적인 언어적 수행에 따라서 물질이 변화하는 것으로 보느냐. 그래서 생명을 수행이 일어난 후에야 알 수 있거나 긍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키 커비가 보기에 생명은 그 자체로 차이와 관계의 생산물이다.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인 너무 비판한 단어지 젠더 개념에 너무 집착하여서 신체, 물질, 생명, 생물학으로부터 페미니즘을 이탈시켰다고 버틀러를 비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주인공격으로 언급된 버라드를 제가 버라드라고 해서 바라드라고 하죠. 주제스 버틀러의 구성주의의 통찰과 실제 육체, 이제 버틀러가 이제 권력이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물질을 구성하는가 이 통찰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과 실제 육체, 자연, 존재론에 대한 필요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물질에 대한 지식과 물질 자체 사이의 관계를 보는 방식이 필요하다. 헤로웨이와 마찬가지로 버라드는 인식론과 존재론을 구분하는 것을 거부하고 물질이 아원자 내부까지 작용하는 주체적인 방식으로 측정하고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준다. 그래서 버라드의 실제는 현상의 물질적 구성이고 현상에는 관심 대상이나 실제뿐만 아니라 관찰자, 측정 장치, 바라봄을 형성하는 개념적, 반론적 규범성도 포함된다. 모든 관행이 모든 수행이 똑같이 물질적 구성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설명이 똑같이 현장에 포착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는 많이 기술하지도 못했고 분석하지도 못했지만 버라드의 수행성 개념이 있는데 버라드에게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참여적인 관계적인 것에 의해 구성되는데 그거는 이제 측정 장치라고 하는 기계, 그러니까 비인간적인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관찰될 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양자역학 이론에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버라드가 가령 초음파를 통해서 태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태아라고 하는 물질이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 그러니까 물질이 구성된다는 것을 연결되어 있지만 또 거기에는 비인간적인 참여가 수반된다는 거, 이게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바라드의 실제로는 인간 주체 자체에 대한 관심을 넘어선다. 버틀러에 대한 바라드의 비판에 의하면 버틀러는 인간주의 비판적이고 몸이 체험되는 과정에서 힘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지만 몸의 물질성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힘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라드에게서 권력의 작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권력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물질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즉 권력의 생산성을 사회적 영역으로 제한하거나 물질을 단순히 최종 산물로 파악하는 것을 넘어 물질의 충만 능력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권력 관계는 정치적이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가?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력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권력적인 것을 원자 수준 이런 것까지 내려간다면 중력도 정치의 한 형태가 해당하는가? 이건 이제 신유물론에 대해서 가해질 수 있는 여러 비판적인 말들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유물론과 신유물론 페미니즘이 인간 이상의 세계고 비인간들 이런 것에 주목하고 있지만 그 대상과 저자는 여전히 인간이다. 이런 점에서 신유물론 페미니즘이 인간 이상의 행위자를 포함하도록 정치를 개혁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인간의 주체성 결국 재창조하는 거 아니냐. 아까 그 신유물론적 정치의 가능성이 한번 언급이 되긴 했는데 결국에는 또 다른 새로운 주체성 형성에 대한 담론이 아니냐. 이러한 이제 비판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과 같은 과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야트리 스피박이 이제 서발턴을 말할 수 있는가라는 글에 대해서 그 주체의 정말 주체 붕괴 이런 그런 그 서구 담론이 사실은 서구 주체를 보존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하는 이제 비판을 가했는데 그것 역시도 신유물론 담론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은 또 이제 주권적 주체에 대한 비판이 실제로는 새로운 주체를 출범시키고 그건 서구로서의 주체를 보존하고 마치 그런 권력 관계가 없는 것처럼 가장합니다. 그래서 신유물론 주체에 대한 신유물론의 주체에 대한 이런 비판, 비인간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서구적 주체를 보존할 수 있는 방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스피박의 비판을 확장해서 신유물론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인간 이상의 것에 대한 주체성과 무기적 생명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믿음이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종적인 경계를 허무는 거 헤러에서부터 시작한 그러한 시도들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인간들 간의 권력 있는 차이를 무시하고 통합의 폭력에 대한 인식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신유물론의 이상주의적인 글쓰기는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활기차다. 이런 비판들이 이제 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유물론의 이제 남은 과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사의 권력 작용을 포착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 비인간이나 인간사회까지 포함하는 정치를 구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것인가. 이런 과제가 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요약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좌장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세미나를 한다는 그 멍해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청중들한테 질문을 이제 받는 역할을 하고 그 전에 청중들의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해라 이런 이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발제문을 지금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미리 짤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두 분의 이제 발제문에 의존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마침 너무 잘 그 두 분의 질문에 서로 응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질문하고 나서 혹시 제 질문과 연상되거나 혹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서영환 선생님 그 발제와 발표에서에 대한 그 질문 한 가지만 드려보면 그 최근에 그러니까 서영환 선생님에 대한 질문은 버틀러식으로 질문하고 버틀러에 대한 질문은 이제 그 캐런 바라드나 혹은 신유물론자 입장에서 이제 제기하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버틀러가 최근에 쓴 책들은 대부분 애도와 관련 마침 또 서영환 선생님이 발표하신 거의 애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애도 받지 못한 자를 애도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취지의 글들이 이제 계속 발표가 되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살아있는 뭐 살만한 자격을 가진 자와 살만한 자격조차 얻지 못한 자 뭐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구분을 이제 하고 싶어 하는데 캐런 바라드의 입장에서 이 존재론이 애도의 어떤 뭐 윤리학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로 이어진다는 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과연 애도를 구별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좀 그 질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애도받아서 굳이 우리가 애도할 이유도 없는 애도가 있는가 하면 전혀 애도받지 못하고 애도에서 배제되고 아예 그 존재가 있는지조차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기억조차 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존재들이야말로 진짜 애도가 필요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버라드의 입장으로 따져보면 그런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잉 애도받은 자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애도할 만한 자와 아니면 애도받을 수조차 없는 자, 인식조차 되지 못하는 자의 애도의 내용들은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규범적으로는 우리는 좀 더 후자에 가까운 사람을 더 애도하고 싶어 할 텐데 캐런 바라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구별이 유효한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박정희를 애도하는 거랑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것에 구별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애도 위에 안에 있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우리가 기존에 규범적으로 그어왔던 많은 선을 바라드가 어떻게 답한지가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착취당하는 자와 착취하는 자, 또 뭐 억압자와 억압당하는 자, 억압하는 자와 억압당하는 자 이 구별이 없는 상태에서 애도를 얘기하는 건 이게 우리가 그 구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이거를 떠올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 유진 씨한테 이제 질문을 드려보면 반대로 유진 씨의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 수행적 발화행 혹은 수행적 반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런 그러니까 수행성을 너무 협소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는 반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침 이제 신유물론자의 여러 주인공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수행성을 생각해 보면 죽은 쥐는 수행성이 없는가? 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수구 여름날 하수구에 하수구 구멍을 막아서 물이 철철 넘쳐가지고 한 지역을 침수되게 만들었던 그 하수구를 막고 있던 죽은지나 나무 토막이나 담배꽁초의 그 결합물들은 분명히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특정한 효과를 발현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버틀러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존재들의 수행성을 생각을 안 하는 거거나 혹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라투르에게도 핵발전소의 수행성 혹은 또 티모시 모턴에서는 춤추는 테이블의 수행성 혹은 또 비키컵이 오염된 물질의 수행성 이런 것들은 전혀 사고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성이 너무 협소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만 양쪽에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이 답변을 들으시고 이제 혹시 연상되거나 이제 되는 질문 있으면 바로 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영환 선생님부터. 지금 이승준 질문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살만한 자격이 있는 자, 자격이 없는 자, 애도가 네.
애도가 많이 이루어지는 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 간의 구분이 이제 버라드에게 있어서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선생님의 질문의 핵심이라고 이해를 했고요. 우선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답을 먼저 두 가지로 드리자면 있다가 답인 것 같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우선 하나의 전제 중에 하나는 버라드가 말하는 이런 내부 행위를 통한 어떤 의미에서 행위자의 실천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세밀한 작업이 요구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물질화하고 있는, 물질이 되고 있는 이 실제 세계의 참여자이면서 또 어떤 의미에서 또 자신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또 이 세계에 영향을 주고 이 세계가 자신을 또 다시 영향을 주는 방식의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실천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세밀한 노력이 필요한 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버라드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그 내부 행위라는 그 개념 안에서는 혹은 내부 작용이라는 개념 안에서는 항상 그것이 특정한 배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제 버라드가 집중하는 그 배제의 핵심 중에 하나 기존의 예를 들면 궁극주의적이거나 자본주의적이거나 뭐 인종주의적 의미의 내부 행위의 실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배제하는가 이거에 이제 버라드는 상당히 집중을 하는 게 저는 핵심적으로 이제 행위자적 실제로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이제 참조했었던 그 하야시 쿄코의 그 작품의 경우에도 버라드가 집중하는 건 바로 그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터졌던 그 시점에서 예를 들면 그 죽은 자들의 경우뿐만 아니라 또 뭐 이게 예를 들자면 버라드가 교코의 한계를 또 지적을 해 하야시의 한계를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한계냐면 하야시는 예를 들면 그 장소에서 비인간적 존재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핵폭탄의 가장 1차적인 어떤 의미에서 그 피해를 입은 존재자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야시는 그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버라드는 그 실제 그 나가사키라는 땅에 살고 있었던 땅 밑에서 존재했었던 비인간적 존재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실제로 나가사키에서 그 폭탄이 터졌을 때 당시에 일본에 징집됐던 한국인들이 4만에서 7만이 죽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살면서 사람들한테 언급이 안 되고 있다. 얘기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기존의 권력에 의해서 혹은 권력에 의한 어떤 내부 행위의 실천에 의해서 배제된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시간 리듬의 창출에 어떤 의미에서 윤리성을 형성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승훈 선생님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셔서 또 반어적으로 질문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실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그 수행성과 관련해서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버틀러에게 수행이라고 하는 건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의 여성성을 수행한다는 것, 남성성, 이성애자를 수행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못할 것들의 경계를 설정하고 만약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죽어도 좋은 자의 위치까지도 전락할 수 있는 굉장히 생명을 건 작업이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상실의 작업, 그래서 애도를 수반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한 인간 주체의 그런 수행성과의 관계는 그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부정적 내부를 만들어서 어떤 일정한 전복의 가능성도 열어주는 작업인데 헤러웨이에서부터 이제 버라드에 이르기까지 비인간을 참여시키는 그런 수행성의 이야기 속에서는 굉장한 발랄함들이 목격되기도 하는데 가령 실험과 창조, 비둘기를 참여시키는 예술적인 활동, 뭐가 또 있을까? 이제 헤로웨이는 개의 어질리티에도 되게 주목을 하던데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버라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장치, 물질들의 관계 이런 것들 속에서 우주적으로 엮여 있는 어떤 공동적인 수행성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버틀러에게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고통적인 권력과의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어떤
발랄한 협동의 과정을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 측면 다 뭐 각자의 이론적 이점이 있는데 보다 인간의 고통에 주목한다. 버틀러의 수행성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낙관성과 어떤 비인간을 참여시키는 정치적 가능성에 주목한다면 시드니 물론과 버라드, 해로웨이의 작업들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버틀러가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기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서영화 선생님의 대답은 발표 중에 그 버라드를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이건 뭐 애도는 아니지만 단순히 차이를 생산하는 대응하고 그 다음에 그가 말했던 규범적으로 차이를 생산하는 대응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배제됐던 것들을 같이 생각하는 방식에 그걸 이제 규범적으로 차이를 생산하는 대응이라고 한다면 그 애도를 향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정유진 선생님한테는 버틀러를 사람들이 포스트 휴먼 페미니스트들이 까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포코에 기반을 해가지고 그 몸의 표현에 어떤 의미들이 더 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규범과 담론적인 힘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어떤 규범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형태고 사실 몸이라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나중에 생산된 거예요. 그게 메터링일 때도 사실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틀러의 몸을 이렇게 푸코식으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냐가 저는 여기서 되게 핵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차별점을 일단 드러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민물론 페미니스트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사실은 버틀러에서 아까 그 수행 개념이 그래서 버라드의 수행 개념에 비해서 되게 협소하다고 느껴지는 게 버틀러한테 눈 씻고 좀 찾아보려고 해도 저도 좀 되게 구해내려고 애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찾아내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실은 얽혀 있더라도 그리고 담론에서 어떤 작용이라는 것을 인트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다른 요소들이 같이 인트라 액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결을 하든지. 근데 그게 어떤 물질적인 차원에서 그게 얘기되는 바가 있는가? 물질화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담론에 의해서 어떤 몸이 생산된 것으로 사실 파악될 뿐이지 그것이 인트라 액션에 의해서 어떤 복합체로서 그가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그래서 수행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실 얘기하려고 하는 건 사실은 그 복합체 안에 있는 인트라 액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죽음이 생기는가 그 얘기였다라는 것을 버틀러한테서 발견하지 않으면 사실은 저는 포스트 휴먼 이쪽에서 신유물론자들이 얘기하는 공격을 되게 피하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인트라 액션? 네, 버틀러가 수행성 개념이 협소하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 시대적인 수많은 테크놀로지와 인공보찰과 또 많은 생명들이 공동의 운명에 처해 있는 인류사의 환경에서 여전히 굉장히 이전의 권력 개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비판을 버틀러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어떻게 권력이 물질을 생산하는 그 능동적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존재론을 해명하지 않으면 버틀러의 이론에는 커다란 구멍이 남아있다. 이건 역시도 이제 중요한 이제 비판의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버틀러의 관심은 인간에게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이슈들 뭐였지 아까 죽지 살아 있는 자와 살만한 자격이 없는 자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걸 향해 있기 때문에 통행선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버틀러를 긍정적으로 확장해서 해석해서 버틀러를 비판으로부터 구해내려고 하는 시도는 의미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것 이제 필요한 페미니즘 버틀러를 이제 좋아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중요한 이론적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고통의 차원에서 문제를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답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전혀 몰라서 버라드라는 사람을 둘 다 다루신 것 같아서 버라드를 보다가 왜 이렇게 피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피테가 탑 한툴룸 얘기하잖아요. 탑 한툴룸은 행위하는 거고 탓은 행위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은 자아는 그 신을 대신하는 자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결과가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여기 서영호 선생님이 쓰신 바라드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행위자의 내부 행위를 통한 시간 산수라든가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피테는 독일 관념론자 중에서 유일하게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역사가 없어요. 종말론적이지 않아요. 영원한 스토시행이거든요. 영원한 충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뭐가 다 피테가 뭐가 다른가? 뭐 이런 생각을 구시대의 유물이 또 하나가 이제 여기 보니까 버라드에게 실제는 현상의 물질적 구성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포름 마테리얼로 이해해도 돼요. 그러니까 현상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현상이라는 건 선의에 기초한다는 거잖아. 여기 뒤에 써 있는 말이야. 그러면 선의를 가지고 현상을 봐요. 그러면 칸트는 마테리가 주어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그 선천적인 것을 동원해가지고 구성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름을 구성하지 사실 없는 거라고. 근데 낭만주의자들은 거꾸로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포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마테리를 구성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버라드에게 실제는 현상의 물질적 구성이다라는 것과 낭만주의자의 얘기는 일치하는 거네.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현상을 물질적으로 재구성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낭만주의자들의 말은 포름이 주어지고 칸트를 역전시킨 건데 마테리를 구성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거예요? 도대체 나는 음시적이다. 음시적이다. 네. 이완 선생님이 저기 스스로 구시대인으로 자기를 희생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셨는데 서영환 선생님이 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그러면 피테에서 타탄툴룩이 행위라고 한다면 피테한테서 그 행위의 주체는 누가 될까요? 그러면? 자, 예. 그런 의미에서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버라드한테서의 그 에이전시, 행위성, 아까 오전에는 행위성이라고 번역을 하셨고, 누구는 행위소라고도 번역을 하시고, 행위자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그것은 버라드한테는 그게 그 자체가 행위이면서 또 행위라고 해볼 수 있는데 그때 그 행위자가 심지어는 예를 들면 인간적 존재자로 제한되지 않고요. 오늘 아까 제가 살펴봤던 예를 들면 시간 같은 경우에도 행위자라고 해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 버라드가 이제 아까 우리 최동호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호의 영향을 받았을 때 중요한 행위자 중에 하나가 또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측 장치 같은 거 혹은 초음파 기기 같은 장치들 이것들이 다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게 보면 타탄투릉에서의 행위 작용과 행위 결과가 이 개념 안에 혼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피테하고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위자라고 하는 것이 비인간적 존재자를 포함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고 그게 이제 버라드를 신유물론 혹은 포스트 휴머니즘에 버라드를 넣을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혹시 이제 예를 들면 버라드한테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방희찬 선생님도 아까 PPT에서 나왔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타트한트룸처럼 결과와 작용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행위를 말할 때 만약에 버라드한테서도 그건 어떤 의미에서 관계성으로서 존재하는 실제 전체라고 한다면 그 관계
이 타탄툴룸은 이게 맨날 제가 주장하는 거였지만 스피노자의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을 자아가 바꾼 거예요. 탄툴룸은 능산성이고 그 탓은 소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시성이에요. 이것도. 자아가 하는 것은 행위와 행위 되어져서 그 결과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행위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게다가 이제 행위 주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또 전체 관계 이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서 어떤 실제가 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는 에이전시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체 행위하고 구분이 불가능한, 심지어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그 자체가 그냥 doing 혹은 being이라고도 말을 한단 말이에요. 버라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말을 여기서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떤 면에서 관계 이전에 관계항이 없다고 할 때 개별적인 실체 혹은 독립적인 어떤 물질적 존재자, 인간적 존재자와 같은 이러한 그 행위자 개념이 우선은 전제되지 않고 내부 행위를 통해서, 예를 들면 그 행위자 혹은 내부 행위를 통해서 예를 들면 현상이 산출된다고 할 때 그 현상 이전에 개별적인 실제나 개별적인 존재자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 저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어제는 피테도 역사성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 세계가 새로 구성되는 거예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근데 이제 그 자아만 주체로 바꾼 것을 그 여러 타자들로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거긴 하겠네요. 근데 뭐 인간의 의지와 정신이 어떤 뭐 물질을 구성한다? 뭐 이런 의미로 낭만주의를 할 수 있다면 이제 뭐 인간 행위자 포함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점에서도 있겠고, 이런 이제 버라드는 아까도 이제 최종훈 선생님 뭐 여러분 그 언급했듯이 양자역학적인 이해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물질적인 수준, 우리가 실제라고 부르는 그 원자의 움직임 뭐 이런 수준까지도 측정 방식과 관찰자의 어떤 행위의 영향을 받아서 그 모양 이해를 잘못하고 그곳의 존재 자체가 결정된다라고 볼 수 맞는 이해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실제라고 하는 것은 측정 장치라고 하는 도구, 그러니까 비인간적인 것, 그리고 어떤 과학적인 실험실이란 장과 과학자라고 하는 인간 주체가 만들어낸 관계와 협동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물질, 또 실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공통적인 것은 미리 이제 선함적으로, 선제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개념을 거부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더 질문을 더 받고 자유롭게 얘기해야 되는데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되라. 연호 선생님. 네. 오늘 잘 들었고 두분 신문을 제가 질문은 간단하군요. 서영원 선생님 얘기하는 이그 캐런 버라드하고 의료율을 연결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좀 신신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갖고 있는 그 의문은 평소에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윤리 문제를 얘기할 때 근대적인 그런 문제의 어떤 책임성, 뭐 도덕성 이런 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든지 뭐 포스트 구조주의에서 항상 그러면 윤리에 대한 책임성 이런 건 없느냐, 책임을 누가 지느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을 보면 다른 이제 신유물론, 뭐 그런 거라든지 인식해서 또 애도의 윤리 이럴 때 그 애도의 주체가 누구냐 이런 질문도 했고, 아까 뭐 애도를 받을 수 있는 자, 뭐 넘치는 자, 모자라는 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여기 최근에 보면 이제 바로 그 윤리라는 것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새로운 재래식, 새로운 주체성, 새로운 가능성을 그려내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윤리라는 문제하고 신유물론하고가 자칫하면 충돌할 수도 있고, 왜냐면 물질성은 너무나 막혀버리고 물질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또 주체성을 그렇다고 해서 완전 배제하거나 주체성을 너무 이렇게 축소하다 보면 그 애도의 윤리, 애도의 주체, 그리고 책임성, 뭐 윤리 문장에서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캐런 버라드를 비롯해서 그 신유물론
근본적인 이런 윤리의 어떤 책임성, 이 소재를 어떻게 대답이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묻고 있는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새로운 주체성을 완전히 포기한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서영 선생님 정도, 정윤 선생님께 괜찮고,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좀 답변 다루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선생님 답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실 저도 이제 버라드 읽으면서 가장 또 질문을 많이 내적으로 했었던 그런 영역인데요. 우선은 우리가 만약에 기존의 어떤 규범성의 윤리라고 얘기할 때 가장 기존의 분류법에 따르면 자연주의적 윤리학설과 규범적 윤리학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자연주의적 윤리설이 예를 들면 실제 그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기 때문에 이 실제 일부로서 인간도 그렇게 윤리적인 어떤 규범적인 행위를 해야 돼라고 하는 것과 예를 들면 칸트처럼 규범성의 원천이 인간의 내적인 자율성과 같은 것 그리고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자들은 자율성을 갖고 있지 못하죠. 그렇죠? 인과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칸트적인 전통적 규범주의하고는 다른 그래서 자연주의와 규범주의라는 전통적인 규범성의 원천에 대한 그 두 논의를 분명히 버라드는 이제 거기서 하나의 새끼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새끼라고 하는 게 그냥 겉으로만 표면적으로만 보면 자연주의적 입장인 거죠. 뭐냐면 실제 그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었고 실제 일부로서 인간이 참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실제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실제 부름을 받아서 인간이 응답할 때 결과적으로는 또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누구인가를 어떤 의미에서는 규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나의 행위는 내가 누구인가로 만드는 행위고 세계를 또 짓는 행위이기도 동시에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라드는 실제론자고 그리고 근데 그 실제론이라는 게 전통적인 의미의 실제론 물질을 예를 들면 인간의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인과질서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물질 혹은 의식 독립적인 어떤 실제로서의 물질을 전혀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전통적 실제론이 아니고 자기가 그래서 새로운 실제론 좀 더 강화된 실제론을 얘기를 하고 그 강화된 실제론을 관계적 존재론 행위자적 실제론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인간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를 지으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인간의 이거는 주체성의 실천이라고도 말하는 주체성의 재작업이라고도 말하는 이유가 개인의 내가 누구인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도 하면서 인간이 누구인가를 계속 제작해 나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관계함으로써 그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위함으로써 또 다시 인간이 누구인가로 규정되기 때문에 내가 나로서 만들어 나가는 일이고 이 세계를 세계로 만들어 나가는 일이고 인간이 누구인가로 또 누구이어야 하는가 누구인가로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는 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통적 의미에서의 그 실제로부터 윤리적인 부름을 만든 것.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여기서 말하는 윤리적 주체가 자율성에 기초한 칸트적 의미의 그런 규범적인 논의처럼 그 인간의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윤리적 그 실천의 주체는 범위 불가사리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버라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다고 해서 범위 불가사리도 예를 들면 이 장치도 얘도 윤리적 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수행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의 이 행위자로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로서 세계 짓기에 인간이 일부라 하더라도 결코 인간의 책임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때 말하는 책임성이라는 고유한 그 개념을 이제 그 responsibility라고 해서 그걸 이제 제가 본문에서는 혹은 헤로웨이를 그 같은 개념을 쓰기 때문에 그걸 이제 통상적으로 요즘은 응답 가능성이라고 하는 민감하게 예를 들면 존재하는 것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이라고 저는 좀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민감하게 대응하고 반응하는 거 그거는 범위 불가사리도 하는 거고 인간도 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제가 오늘 고민해 봤을 땐 시간적 실천의 하나의 사례를 저는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본 것이고요. 네, 마무리하자는 제 압박을 받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 네.